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투자를 줄이거나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오히려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정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들이 줄일 때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고영경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원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현대차 그룹의 역사와 성장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현대그룹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기업이긴 합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고 여러 기업들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는 유독 세계 시장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상이라고 지금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현대차가 이제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네. 3위의 그 자동차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넘사벽 1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세계 시장에서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과거와 같은 저가의 브랜드의 차다 이런 인식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가 강했던 시장이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도 있고 또 터키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인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유독 약한 시장이 딱 한 군데 있다면 어디예요? 예, 동남아시아에서만 좀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서 네. 지난해부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좀만 더 올라온다면 완벽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자체의 그 자동차가 다니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좀 이미 선점을 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상 현대자동차는 동남아 시장에는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이제 북미나 유럽 시장에 좀 더 치중을 했고요. 워낙 일본 브랜드의 차들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 좀 늦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남아 시장 이쪽 그 이머징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높여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싱가포르에도 공장을 혁신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 싱가포르의 현대자동차 혁신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혁신센터라는 건 현대차가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든 기술을 한번 네. 테스트해보고 또 구사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싱가포르에는 도시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도로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봇 택시를 먼저 생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로봇 택시의 시장을 좀 노린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현대차가 사실은 지난 역사를 한 50년 정도로 잡으면 되나요? 네, 그렇죠. 50년이 조금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작을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님이 공업사를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겠죠. 50년의 지난 과거를 이어서 이제 100년을 가겠다라는 그 정의성 회장의 포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 이제 과거를 좀 알면 우리가 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속성장한 경제적으로 고속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이 기업사도 정말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예, 한국의 지금 모든 대기업,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재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창업주 나름대로의 각각의 스토리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빠른 성장 속에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이 해외 진출기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파란만장 그렇지만 결론은 좋았던 그런 기업들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현대그룹은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주영 회장과 자동차 어떻게 좀 인연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정주영 회장님 스토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농촌 출신이어서 소판 돈을 들고 한국으로 서울로 왔다. 근데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몇 번이나 서울로 상경을 해봤어요. 여러 번 가출했군요. 예, 여러 번 가출을 했는데 농촌에 가서 나는 그 농사일을 도우면서 소 키우고 이렇게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노동으로 시작을 해서 네. 막노동 할 때 뭐 고려대학교 네. 그 짓는 데에서 계셨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던 곳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 쌀가게. 네. 예, 이 쌀가게에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근면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쌀가게를 인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쌀가게를 하다가 이 쌀가게가 또 일제강점기에 전부 쌀 배급제가 실시가 돼요. 타격을 받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이제 정말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합병되고 배급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쌀가게가 할 일이 없어진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을 돌린 게 뭐를 해볼까? 그랬는데 자기 고객 중에 한 명이 자동차 수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수리점을 하나 인수를 해서 네. 쌀가게를 접고 네. 여기서부터 자동차 수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도니스 자동차 공업사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귀한 네. 거죠.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고장이 나면 수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더 잘 나는 거죠. 이게 비포장도로를 다녀야 되는 거군요. 울퉁불퉁한 예. 도로를. 예, 그렇지만 모든 물자는 수송을 해야 될 때는 네. 항상 화물차가 필요했고 또 승용차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사는 잘 됐어요. 그런데 불이 나요. 그 20일 만에 불이 났다는 예, 그 예. 그래서 일대기군요. 20일 만에 너무 네. 잘 되는데 20일 만에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던 그 자동차까지 다 전소되면서 빛을 떠안고 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무허가 뭐 이렇게 공터에서 네.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하네요. 사실은 사람이 한번 그렇게 20일 만에 그것도 잘 되던 예. 곳이 망하게 되면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망하게 되면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점이긴 하네요.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요. 네. 이분에게는 정말 내 사전을 포기는 없다라는 말이 이분에게도 정말 해당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뭐 누구도 고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본인이 다 수리를 맡아서 네. 해야 되는 엔지니어 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스스로 다 고치다 뜯어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네. 막내 아들이 사실 이분과 다른 분의 얘기가 막 이렇게 네. 다 섞여 있는데 네. 보면 혼자 가셔서 막 옛날 트럭 고치고 이렇게 네, 막 하시잖아요. 뜯어보고. 예, 네. 그분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망해서 어쨌든 혼자서 이걸 운영을 네.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하면서 고쳐내고 또 네. 이게 알려지면서 이 기업이 또 기업으로 성장하는 좀 밑바탕이 됐다라고. 예, 그래서 보면 되는 너무나 거군요. 잘 수리도 했고 네. 또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금방 다시 일어서게 되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었고 뭐 제가 얼추 기억하기에도 전차가 다니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면 자동차 그룹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어느 지점에서 좀 포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사실 그 뭐 불도 한번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모든 또 물자를 관리를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사업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의 1세대 창업주들이 이 시절을 다 겪으셨는데요. 네. 이 시절에 또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군 수송 차량들을 네.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또 그렇군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요. 사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국 사회를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 분야만 있었던 건 네. 아니지만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하나가 건설이었고 하나가 운송이에요. 모든 물자를 맞습니다. 수입해서 다 네. 어쨌든 전국에 이제 보내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수요 자체는 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현대그룹의 중추가 되는 두 가지 사업이 다 그렇네요. 여기에 있는 거죠. 다 가져갔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할수록 네. 앞으로 자동차의 수요는 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보셨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현대사와 현대차는 참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현대차에서 어떤 차가 등장했는가가 또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첫 국산에서 만든 차. 이 폰이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림만 봐도 향수를 자극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차에게 폰이란 또 우리나라에게 폰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포니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들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니라는 게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차는 아닙니다. 네. 포니가 가진 의미는 한국 기업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생산된 첫 번째 양산차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첫 번째 양산차. 그러니까 실제로 네. 디자이너는 한국 사람은 아니죠. 이탈리아의 이제 유명한 네.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이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차이고요. 이 포니를 만들 때 정말 되겠어라는 말을 많이 해봤지만 네. 또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 남기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세 글자. 해봤어? 해봤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우리가 외국에서 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를 양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만들어진 게 포니고요. 이 포니를 만들 때 사실 디자인을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탁 빠져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뭐 꽁지 빠진 닭.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당시에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었던 것이고요. 이 디자이너가 바로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폭스바겐의 골프 이런 네. 것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었고 한 가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양산을 하는데 이 프레임을 이제 뭐 철판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할 때 가장 쉬운 디자인으로 꼽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저 그 뒤에 꽁지 빠진 것 같다라는 예, 무늬가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때 예,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던 뭐 곡선이 거군요. 많이 들어가고 뭐 면이 많이 들어가고 네. 하면 당시 우리 기술로서는 이 철판을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게 잘 끼워 넣는 네. 게 쉽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그 양산을 염두에 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을 네. 선택을 했다고 해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정주영 회장이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차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도 그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겠네요. 네, 두 번의 한 3번 정도의 성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는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짓는 계획이 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네. 이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자동차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의 시대가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속성장을 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그러면서 80년대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누구나 우리 집에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열잖아요. 네. 88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5,000불이 네. 좀 안 돼. 4,000불에서 5,000불 사이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 되면 우리에게도 마이크 하나쯤 이런 마이카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90년대에는 우리가 또 엄청나게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네. 나가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이카 시대를 벗어나서 좀 더 프리미엄 카를 타볼까, 중형차를 타볼까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자동차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네, 경제 성장과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또 우리 1인 1가정
자동차 이렇게 네.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서 포니는 사실은 좀 작은 차잖아요. 네. 이제 그 현대차에서 야심차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면이 SUV를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예. 갤로퍼잖아요. 예. 갤로퍼는 또 현대차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현대 자동차는 사실 정주영 회장님은 회장님이고 네. 굉장히 여러 개의 현대 그룹의 계열사를 관리를 네. 하시는데 이 현대차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이 포니를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도 보내고 외국도 많이 보내고 담당을 했던 형제분이 계시죠. 동생 정세영 씨가 네. 포니정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현대 자동차를 잘 키워왔다라는 그런 경영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던 자제분이 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정몽구 회장님이 네.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현대 전공을 이끌고 네. 계셨어요. 그 현대 전공에서 우리가 SUV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자동차가 아니고요. 전공에서. 예, 전공에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갤로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이제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느낌인 거죠. 여기는 좀 아담하고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갤로퍼는 정말 SUV답고 좀 힘이 있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결이 다른 느낌의 차가 나온 건 회사도 달랐기 때문이고 네. 또 그걸 진두지휘하는 리더도 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이 결국에는 후계자로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갤로퍼가 또 인기를 상당히 끌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쩌면 또 이 패밀리 기업들, 가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승계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업주에서 2세대로 내려가면서 네. 자동차에 대한 집념을 가진 두 형제와 장남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분기점이 갤로퍼에 예. 등장이 예. 됐다. 그런데 이제 그 IMF라고 하는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좀 뼈아픈 역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IMF 때 굉장히 그 도산하게 된 그런 기업들도 많고 줄도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줄이 망해갔고요. 그럼 현대차도 결국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IMF 때 오히려 기아차를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어떤 좀 전략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기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졌고요. 그래서 뭐 국민차를 사주자 뭐 이런 운동도 네. 살짝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연관 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용 효과도 엄청나게 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하나 무너지면 기아차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있는 공급사들이 다 같이 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부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인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기아와 현대가 한 몸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네. 가져가는 것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회사를 살리는 게 급했고 네. 또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만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또 다른 회사를 하나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좀 더 기술도 쌓고 그리고 차 종류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프로덕트 네. 포트폴리오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IMF 때도 어쨌든 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었나 보죠. 기아차를 인수할 수 있을 계열사별로 만큼. 조금 달랐어요. 네. 현대그룹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 기업도 있었고 그런데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네. 그 시절을 버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그 포니라든가 갤로퍼 그리고 기아 자동차 인수를 해서 그 저변을 넓힌 것까지는 사실은 아주 고급지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현대차가 욕심내는 부분이 프리미엄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 수출을 했을 네. 때 포니를 수출했을 때 교민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 기업의 차를 예, 보는구나라는. 예. 네. 사실은 현대가 처음으로 포니를 만들었을 때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도 울었고 그다음에 수출을 처음으로 했을 때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엑셀을 수출했을 때는 더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감동의 스토리. 왜냐하면 너무 최빈국에서 이런 날이 올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가진 이미지는 저가의 소형 세단, 싸게 팔고 네. 뭐 이런 이미지를 미국 시장에서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뭐 터키의 해외 공장을 가장 먼저 지었고요. 네. 뭐 인도도 나갔고 중국도 진출했고 해외 시장을 많이 나갔는데 미국에서만큼은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만큼 이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산타페를 네. 출시하면서 산타페가 그 울퉁불퉁 바디감이 있는 SUV 네.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실내 뭐 이런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드라이빙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네. 얻어요. 그래서 올해의 SUV, 뭐 소비자가 뽑은 좋은 차 이런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선정이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카 시장에 들어가야겠다. 토요타에게 렉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 네. 그래야 한 대를 팔아도 더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더 높은 단계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출시한 게 제네시스였고 제네시스는 사실상 자동차 자체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과거보다는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전 세계 뭐 100대 브랜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차가 굉장히 순위가 네.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부분은 좀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까지 노렸는데 2008년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현대차도 결국에는 그 글로벌 시장을 노렸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까? 현대차는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인지 네. 저희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뭐 어시어런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당시 사갔던 차를 우리가 되사주겠다. 네. 예, 그리고 보증 기간도 엄청나게 늘려줬어요. 그런데 이 광고 자체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실직이 많이 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사서 할부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불식시켜주면서 좀 더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마음의 울림을 줬던 이유는 그런 걸 각오하고 우리가 그걸 개런티해서 다시 사주겠다라는 그 자세가 네. 굉장히 이 회사가 우리의 현실, 서민들의 현실을 알고 있구나라는 점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은 그런 마케팅이었던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회사들은 지금 막 구조조정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까를 고민하는 때 굉장히 반대 입장에서 네. 저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내 소비자를 위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그때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네. 약간 저가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서서히 이제 거기서 탈피를 하다가 네. 이제 사람을 읽을 줄 아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그 당시에 얻은 거군요. 네. 현대차 기업사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죠. 저가의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벗어났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토요타라든가 혹은 벤츠, BMW 같은 그런 이미지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연관시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네.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소비 품목 중에 가장 비싸요.
집을 집 빼면 빼고. 네. 집을 빼면 가장 비싸기 네. 때문에 쉽게 충동 구매를 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오랫동안 살아남은 회사들이 축적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프리미엄 럭셔리 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요, 현대차보다 뭐 50년, 60년,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벤츠가 처음 설립됐던 게 18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100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네.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이미 굉장히 기술력을 쌓았고 세계 시장에서 차량 판매 대수로는 1위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현대차는 짧은 역사에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과거에는 굉장히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축적돼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두 마리 토끼,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두 마리를 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좀 계기가 왔다면 그게 바로 친환경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으로 어쨌든 새로운 모두가 이제 약간의 불모지에서 시작해야 예. 되는 그런 시작이다 보니 이게 또 재고될 수 있는. 예. 네, 그러니까 뒤집힐 수 전기차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판을 좀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대차에서도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만 더 빠르게 올라간다면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오히려 내연기관차에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 전기차는 우리지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닫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동남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새롭게 마케팅을 막 하고 있으니까 네. 새로 진입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대차가 글로벌이지만 여기선 별로 안 팔렸는데 요즘 현대차의 이미지는 퓨처리스틱하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네. 느낀다는 거예요. 네. 젊은 친구들이 이 현대차를 미래지향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저는 향후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브랜드 네.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정주영 회장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의 미래가 조금 밝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